굉장히 안타깝죠. 이거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열심히 살든 말든 모든 평가가 저평가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전복이 안 되려면 중산층을 키워야 할 텐데, 지금 중산층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연기금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연기금 키우려면은 제일 빠른 방법이 주식 수익률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한번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전반적인 저평가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코스피 뭐 지수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이사님이시죠. 곽상준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문도 하시니까 네. 요즘에 또 연말이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썰들은 막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연말 뭐 소위 말하면 막 산타랠리 해가지고 분위기 네. 막 좋고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 그 시장의 분위기는 뭐 전반적으로 어떤지 우선 뭐 국장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산타랠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게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인데 산타 선물은 안 오나, 내 계좌에 좀 선물이 왔으면 좋겠네,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정황적으로 자산 시장의 상황이 더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걸 구분하는데, 일단 조정 한번 받고 나서 상황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첫 번째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다, 라는 거. 그다음에 그 경제위원장을 연준 의장으로 앉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내년도에도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변수 하나는 잠깐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건, 계속해서 금리 내리면 달러 값은 어떻게 돼? 고민하셔야 돼요. 예, 고민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변수가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일단 어쨌든 그래도 금리 내려가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은 정책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게 큽니다. 한번 조정하고 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3차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정부도 부동산에도 주식으로 물꼬를 넘기겠다라고 겉으로는 표현했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한 정책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책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의 불신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적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질 거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가 교체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영향력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은 그 정책과 금리가 조화가 되면서 산타랠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뭐 사실상 뭐 확정 단계니까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딱 뚜껑 열 때 30% 이래서 저희도 이랬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50억 초과 배당 받는 사람한테만 30%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50억 이상 대충 계산해 보면 한국의 평균적인 배당률을 따져 보면 3천억을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의 뭐 하나고요. 총수 정도 되겠네요. 지금. 네, 그렇죠. 그게 이제 100명 언더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주주가 배당 결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하는 뭐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습니다.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부일남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종합과세자들 입장에서 분리과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이거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앞에 그 조건이 붙은 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요 대상되는 그 기업들? 종목들이 조금 제한되는 거가 조금 아쉬웠는데 저는 세율 25%면은 충분히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대주주들 중에서도 100명을 빼고는 중견 이하, 예를 들어서 1조 원대 시가총액 1조 원대 이하의 대주주는 이거 적용됩니다. 그렇죠? 30% 이상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대주주 중에 1조 미만으로. 그럼 1조 미만의 회사가 많습니까? 1조 이상의 회사가 많습니까? 따져보면 미만 회사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대주주들 중에 일부는 제외가 되지만 일부는 이건 부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합소득과세가 항상 일상화된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반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 낫죠. 바로 그 포인트예요. 할만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배당 총액은 좀 늘어날 거다라고 보여주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부일남하고 저하고 이렇게 토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의 IRR이라고 표현하는 부동산의 수익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 배당 소득이 시가 배당으로 한 4~5% 정도 나온다면 거기에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면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할만한 거죠. 개인이 만약에 상가 가지고 있는데 네. 종합소득세 50% 맞으면 상가 투자가 무의미해지거든요. 사실상. 네. 거기에 세금 내고 뭐 이거 내면은 그렇죠. 한 2-30% 남을까? 뭐 네.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세입자도 없고 아주 간편하게. 그렇죠. 어쨌든 거의 뭐 잘만 고르면 확정적인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네. 저는 이제 노인분들 뭐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거 접근 네.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해요. 네. 깔끔하고 그리고 편리하죠. 그 원천징수 같은 걸로 다 알아서 끝나거나 하니까. 예, 네. 상당 부분 한 번만 딱 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쉽거든요. 단 하나 뇌의 기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익숙할 때까지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신 분들이 먼저 진입을 할 거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봐서 이제 신경 쓰기 싫어. 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이제 한 명, 두 명 나타나면 점점 가겠죠. 네. 저는 뭐 그런 과정들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국내 자금을 빨아들이는 이슈는 분명히 된다. 고액자산가들한테. 그래서 여지껏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거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무언가 이제 건물을 굴리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우나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항상 뭐 이제 월세 받았는데 뭐 힘들다고 막 뭐 고쳐줬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누구는 이제 옆에서 이제 편하게 나는 근데 이제 이게 월배당은 아니니까 그건 좀 아쉽긴 한데 네네. 그래도 뭐 1년에 뭐 2-3천 받았다 뭐 4-5천 받았다 하면은 그렇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대상 종목이 좀 제한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썩 적진 않아요. 왜냐면은 한 그 40% 이상이라고 하면 확 줄지만 네. 그 밑단에 이제 25%인데 좀 증액하는 배당을 증액하는 쪽은 분리과세가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겟팅이 어떻게 되냐면 배당을 늘려줄 회사들,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할 유인이 생긴 회사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가 굉장히 타겟입니다. 예,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그쪽에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주주 지분이 좀 많은 곳이 좀 되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대주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별로 재미없어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 좀 애매하게 많으면 좋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주주들도 종합과세 피하면서 자기 생활도 하면서 부도 늘리면서 요게 이제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좋을 것 같고 이 거버넌스 이제 대주주 이게 사실 거버넌스를 돌릴 수 있을까는 봐야 되는데 조금 돌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돌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본의 힘이 세졌다는 걸 대주주들이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 폭 나갈 때만 사면 된다. 네. 왜냐? 걱정하지 마라. 대주주가 알아서 올려준다. 네. 그래서 좋은 거다. 미국 주식이 좋은 이유는 뭐냐? 뭐 사업도 잘하고 뭐 그것도 있지만 대주주들이 더 걱정이 많아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면 한국은 이거 때 상속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미국 기업들은 이거 어떡하지? 내 자리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가 올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거는 폭락이 나타났을 때 지난번 4월 달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떨어졌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100가 깨지기도 하고 장중에 뭐 그랬으니까 뭐 그런 식의 폭락이 나타나면 겁내지 말고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다 있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뭐 한국 주식은 좀 머리를 써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이제 부합할 수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걸 머리를 써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덕분에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네. 그래서 다칠 거리가 조금 적다. 그래서 인기 많은 쪽만 아니고 이런 쪽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이번에 굉장히 결과 좋으실 거다. 네. 왜 제가 여기에 공감하냐면 저도 이거 나오자마자 찾아봤어요. 네. 그 40% 넘게 배당해주는 그 배당 좀 많이 해주는 회사들 쭉 찾아보고 뭐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분리과세는 정말 강력한 거니까. 그럼요. 지금 저희도 지금 매입했고 매입 추가하고 있는 기업이 이 발표 이후에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상당히 높은 배당률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주주환원율 40%여서 보니까 두 자릿수예요. 주가가 2배 올랐는데 두 자릿수인 거예요. 실적이 늘어서. 그럼 내년까지도 실적이 줄 것 같지 않으니 사자 이랬는데 그 발표 때문에 저희도 빠르게 급하게 샀어요. 물량이 없어요. 네. 물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회사는 뭐 저희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H모 회사가 있어요. 네. 그 감액 배당을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감액 배당은 어차피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하면 이 배당속 분리가 상관없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요. 이제 사람들이 배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 랠리는 일단 보통은 연말만 가는데요. 이 배당 랠리는 이번에는 연말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누적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본격적인 좀 약간 배당주들이 좀 주목받는 뭐 그런 해가 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배당주는 올해 한 해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저는 이거 몇 년 좋을 이슈입니다. 어디까지 시가 배당률이 좀 많이 떨어져서 매력이 없는 배당률이 매력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말이면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가가? 그렇죠. 배당 네. 높은 주식들은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지금 6%, 7%, 막 8% 주는 것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네. 주가가 너무 싼 거예요. 예. 이 배당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배당을 주는 회사는 비즈니스가 나쁘기가 어려워요. 네. 비즈니스가 나쁜 회사가 배당을 주면요 망합니다. 이 이슈는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을 미칠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우나에 가서 만나서 얘기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한 번 들어서 사람 마음이 안 바뀌니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진짜 그랬어?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 찾아서 누구하고 해야 돼?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게 그런 시간이 벌써 좀 걸리겠죠. 한 1년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내년도 배당 시즌이 오는 시점이 한 1년 정도. 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자들은 분기 배당해주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기업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기업 몇 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나눠주는 게 어차피 한 번에 받나 똑같지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자주 주면 마음이 그렇죠. 좀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가 그런 주식들은 주가 잘 안 떨어져요. 네. 예, 그런 제가 이제 저희도 그런 주식들을 매입한 것들이 있는데 네.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또 상법 개정 아까 3차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건 또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가요?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제일 큰 이슈입니다. 네. 예, 자사주를 사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도 소각을 하는 게 네. 의무화시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잘 쟁겨놨다가 경영권 방어할 때 쓰고 네. 그다음에 회사 돈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아니면 이걸로 이제 백기사하고 수합도 하고 뭐 등등등 써먹으려고 하는데 왜 그거를 감나라 배나라 규제를 하느냐 하고 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외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만 해? 이렇게 그 일부 불만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외국에는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배당도 알아서 하고 다 알아서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서 안 하니까 그 근원적으로 굉장히 큰 격차, 즉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근원적 불평등이 아주 심화되어 있어서 네. 이 격차가 좁혀지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그거예요. 경영권 프리미엄. 네. 이게 영어로 없어요. 이 단어가. 그런 건 없다. 네, 네. 미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경영권 프리미엄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네. 한국의 이게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불평등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자본시장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머리가 좋은 젊은이들은 이걸 캐치했어요. 네. 그래서 다 미국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잡혀주면 한국은 가격적인 매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 앞서 말씀하신 배당률이 막 6, 7%짜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미국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 그냥 뭐 리치라든가 이렇게 아예 배당을 주려고 작정한 배당주들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투자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데 배당도 6, 7%씩 줘? 네. 이건 뭐냐면 시가 배당이 6, 7%라는 건 주가가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 다 따져보면 주가가 낮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재미난 일이 이게 또 이슈가 될지 모르겠는데 고속터미널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네. 한 주식이 3만 원대 주식이 지금 40만 원을 돌파했어요. 네. 네, 9거래일 연속 상한가 가면서. 근데 오늘 10거래일째인데 오늘은 이제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이 가니까 옆에서 주유소 갖고 있는 회사가 상한가를 가고 옆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한땡땡이라는 건설회사가 또 상한가 가고 네.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이건 뭐냐면 이 고속터미널 부지 개발에 따른 테마 형성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바는 한국 기업들이 자산 가치 대비 매우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다 부동산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로 기다리실 수 있었던 분이라면 이번 이슈가 된 천일고속 주식을 10년만 들고 있었다면 네. 엄청났죠. 네. 순식간에 10배 났잖아요. 네. 왜냐면 이거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누구나 다 언젠가 개발되겠지 뭐 이렇게 묻어놨다면. 그렇죠. 묻어놨다면 땅 사놓은 것처럼 묻어놨다면 10배짜리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도 꽤 있습니다. 그런 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일남 TV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의 관점으로 주식하시면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시장에 넘어오는 순간 빠른 수익 획득을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가장 그 부덕이에요. 여기에선 가장 안 좋은 것이 이 서두름.
네. 조급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요즘 좀 숨이 좀 가빠지긴 했지만 보통 이게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도 길게 하시면 사실 기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팁을 하나 드리면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 부동산 가진 회사들. 주식들을 잘 찾아보시면 네.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PBR 이거죠. 막 0.3, 뭐 0.4짜리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옛날 장부가고 그래서 까보면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요. 시가 계산해 보면 막 0.1, 0.2로 떨어지는 기업들이 종종 있어요. 이번에 이제 천일고속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첫 상한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한 1조대인데 그러면 한 3조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거의 17%야.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5천억이 넘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거는 뭐 부동산 하던 방식을 그대로 네. 전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진짜 이제 장부가도 한번 계산해 보면서 이제 가치 평가를 네. 제대로 해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장이 온 거라는 네, 거예요. 왜냐면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딱 그 앞선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1번 모델이 그래요. 네. 1번 모델이 거래소에서 PBR 1배 이상, 뭐 ROE 높게 뭐 8% 이상 뭐 이런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소 올랐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 PBR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1번 2014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수가 4천까지 갔지만 그건 오른 놈들 때문에 오른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젊은 분들이 보면 그렇게 재미없는 걸 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책 효과고 그게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그 묻어두는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부동산 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네. 딱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그럼 10년 동안 뭐 받는 게 없으니까 배당이 없으니까 이제 안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좀 배당도 만약에 주면서 네. 이제 장부가가 사실상 되게 저평가돼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은 그럼요. 약간 뭐 부동산 월세 투자 같은 그럼요. 느낌으로 접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자사주 소각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지금 자사주 막 20%씩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막 있던데 네. 그런 것들은 그럼 엄청난 주가 상승의 효과를 볼까요? 이미 좀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SK 같은 건데 네. 정말 뭐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바닥에서부터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여전히 너무 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사주 많이 가진 기업들 중에 이제 소각 이슈에 걸리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막 정책을 피시는 분들이 조금 영리하게 피신다면 이 대주주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네.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큰 기업들은 상속세가 60%잖아요. 네. 근데 원래 50%지 않습니까? 예, 초과로 더 내잖아요. 그거를 한 50% 다시 회기를 시켜준다던가 이러면 뭐랄까 이렇게 좀 매 하나 주고 떡 하나 주는 이런 네. 개념이라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좀 노련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자사 소각이 어느 때부터 이슈가 될 겁니다. 예. 이 자사주 소각은 그럼 상법 개정되면 강제 사항인 건가요? 네, 강제상으로 가려고 해요 지금. 근데 신규는 네. 바로고 그러면 이제 아예 자사 매입을 안 할 안 수 하겠죠. 있겠죠. 근데 기존 것까지 뭐 1년, 2년 안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들길 겁니다. 근데 참 지금부터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 확정적일 거라면 사람들은 꼭 그 안이 나와야 그때부터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 관련해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사실상 확정적으로 되는 걸로 보고 미리 좀 움직여야 된다. 예, 현재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아주 급하진 않아요. 그냥 보시고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뭐 국장한테는 상당한 호재들이 있는 거네요. 이거는. 근데 네. 다만 이제 과거에 가던 거랑은 좀 다른 종목들이 좀 갈 것이다. 그렇죠. 올해도 이미 그 반도체가 하반기에 올라서 지수가 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 제가 이제 보니까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정책이 바뀌었으면 정책 수혜주들이 뻔히 갈 건데 네. 의외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금융주였어요. 금융지주사. 네. 이게 요즘에 이제서야 이제 금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융 반도체 지주 뭐 좋다고 하면서 하는데 반도체는 조금 다른 얘기고 정책과는 다른 얘기고 실적으로 간 거고 정책으로 따지면은 금융 지주가 핵심이었는데 이 주식들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해 상반기에 특별히 더 많이 올랐고 이건 100% 정책 이슈인데 네.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투자의 대상으로 아예 그동안 보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죠. 그냥. 네,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세는 2배 정도 났고 이제서 시세가 2배 나야 사람들이 관심이 시작되더라고. 저희가 보면.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고점이냐 보면 비싸진 않아요. 네, 저희도 일부 그런 쪽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이 있는데 안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도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싸지 않더라.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맞습니다. 찾아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 이제 분리과세 때문에 뭐 이득 볼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그런 주식들 말고도 뭐 기존에 있는 주식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뭐 환율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적인 어떤 좀 안 좋은 악재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환율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환율을 제가 정확히 맞출 사람 없죠. 네. 아마 환율 전문가 나와도 못 맞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환율을 맞추려고는 하지 말고 환율 주변의 변수는 무엇인가는 알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환율을 결정하는 변수 중에 가장 큰 변수는 국가별 금리 그리고 금리 차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한국은 계속 금리를 내렸죠. 이번에 이제 동결을 하면서 앞으로 한 1년 후부터는 상승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뿜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구간입니다. 네. 그동안에 한국도 금리를 같이 내렸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큰데 이게 내려도 같이 내렸기 때문에 별반 좁아지지 않았어요. 미국 달러를 갖고 있을 때 이자를 더 받는데 굳이 원화를 이자도 덜 받으면서 갖고 있을까라는 개념을 보면 첫 번째 원화 약세가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변수가 여러 가지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변수는 이제 좁혀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를 계속 내릴 것 같고 한국은 금리를 못 내린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 약세의 또 강력한 과거에 없었던 원인은 미국 주식 매수가 강력하게 가동됐기 때문입니다. 신고가를 계속 경신했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버넌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 굉장히 편안하게 해줬어요. 한국 주식처럼 마음 졸이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되더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시켜주면서 야 거버넌스 좋잖아. 한국 왜 투자해?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미국 투자해. 그리고 미국 중심이잖아. 이렇게 되면서 정말 많은 돈이 빠져나갔어요. 지난 10월에도 60억 달러예요. 네. 그 전에 30억 달러. 그 60억 달러면 우리 요즘 엄청나게 돈 잘 버는데 무역해서 번 돈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화 약세의 굉장히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불안하고 있는 건 무역 협정 이후에 200억 달러씩 줘야 되는 상황. 200억 달러는 보통 돈이 아닌데 그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약세 요인입니다. 자, 반대로 강세 요인은 앞서 이제 금리 설명드리면서 하나 금리가 격차가 좁혀든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기록적으로 돈을 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년도 지금 컨센서스가 드디어 영업이익 3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 300조 중에 한국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한 기업들이. 한국은 대체적으로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 300조 중에 상당 수준이 외국에서 벌어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쪽에서는 달러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화의 강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그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중에 하나이자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변수는 일본 엔화입니다. 네. 결국은 일본 엔화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일본의 금리예요. 근데 일본의 금리가 진짜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좀처럼 안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늙은 나라고 그다음 되게 조심스러워요. 어쩜 저렇게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요즘도 그 일본 가조총재 우에다 가조총재 발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금리 올릴 거예요? 금리 올릴 거예요? 금리 올릴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서 안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올린다고 얘기합니다. 네, 계속 펀치를 주면 이렇게 그 잽을 날리면서 올려서 시장 충격 안 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역력히 보여요. 예, 근데 지금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는 게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쌀 한 가마가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가격 상승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지금 거의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엔화 약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엔화를 강세로 돌려야 되는데 그거는 금리 인상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고 근데 이제 드디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엔화가 약세 요소였습니다. 원화 결정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일본 엔화가 금리를 올리면 이것도 강세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지난 한 2, 3년을 보면 엔화 강세를 결코 원치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 여기서 이제 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게 작년도 8월 달 기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작년도에 일본이 금리 인상 한번 하고 난리 한번 났었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뭐 한다고 청산, 네, 청산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가 싸니까 일본 돈 빌려서 해외 투자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 그럼 돈 갚아야지 이 흐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제로 그게 이뤄지긴 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 공포감이 어마어마했어요. 마치 어렸을 때 선생님이 잘못해갖고 애들 저 책상에 무릎 꿇고 앉혀가지고 매 때릴 때 앞에 있는 친구들 하나하나가 매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공포감 있잖아요. 그런 공포감이죠.
다음은 나다. 그러니까 엄청 떨리잖아요. 그런 공포감.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작동을 했던 거죠. 한 번 또 할 수도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하면서 여기는 또 금리 인상할 때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살짝 지금 시장에서 한번 잠깐 스치고 지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은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일본이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잽을 많이 날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올릴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아주면 충격을 안 받을 거고 얘네가 금리 그때는 뭐였냐면 금리 올리기 시작했다였어요. 네. 야 그럼 도대체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도대체 얼마나 올려야 돼? 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네. 근데 이제 1년 만에 금리를 올리는 거고 또 여전히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뉘앙스를 준다면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을 건 없지 않을까. 예상은 다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상보다 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환율에서는 중요한 변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딱 된다라는 거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주장이죠, 주장. 그런데 사실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건 사실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수출 많이 하는 뭐 소위 말하는 지금 반도체 이런 것들은 뭐 실적이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훨씬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100조 영업이익 얘기 막 나오고 있던데. 네, 100조 얘기 나오는 거 맞고요. 하이닉스도 뭐 한 80조. 그러니까 아까 300조가 그 중에 180조라고 두 개가.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아마 180조로 산정은 한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가 제 느낌에는 150조 가까이 두 회사가 해주고 나머지 회사들이 그 정도 해준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측 전망치로 보면은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도 여전히 뭐 주가가 비싼 건 아니지 않나요? 비싸지 않습니다. 네, 주가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쪽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보면 지금 정말 심각한 정도 수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GPU를 어마무시하게 사 모았던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하이퍼스케일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출원으로 넘어간 상황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출원으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수요가 갑자기 폭증했어요. 그 데이터 센터를 한번 지었다 하면 뭐 여의도 크기만 하게 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GPU가 중요한 게 아니고 GPU의 전력이 중요해. 그 GPU가 돌릴 수 있는 전력 공급이 중요해. 뭐 이러면서 이제 전력주도 난리 났고 뭐 전선주도 난리 났고 변압기도 난리 났고 막 그랬던 건데 그 정도로 대규모로 하거든요. 애들이 그게 이제 출원 단계로 해서 대규모로 메모리 수요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유통업체 거를 다 뺏어갔어요. 그 메모리 스틱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각종 메모리 이렇게 뭐 SSD라든가 이런 거 소비자 단에서 살 수 있는 걸 만드는 거 그런 업체들이 오늘 들려온 뉴스는 10월 달 이후로 물량을 받은 게 없다. 요즘에 그 데스크탑을 못 맞춘대요. 메모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저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노트북 하나 바꿨습니다. 기존에 나온 걸로. 느낌이 안 좋아요. 이게 이미 샤오미도 메모리 가격 때문에 폰 가격을 올린다라고 한 달 정도 전에 이미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잖아요. 부자 기업이니까 급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유통업체들하고는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큰 손이니까 물량만 대주면 원하는 대로 돈을 줄게.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7년 거까지 거의 다 팔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뉴스까지 나오냐면 28년까지 선계약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은 지금 난리 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 폭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몇 개월 전에 분명히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DDR5 16기가짜리 메모리 하나를 $5, $6에서 봤습니다. 지금 $27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마진이에요. 그렇죠. 뭐 마진이죠. 네, 그게 다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략 한 $6, $7 사이 어딘가에 BP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거보다 싸게 팔았을 때는 적자가 났고, 이 이후에는 자 생각해 보세요. $5, $6짜리가 $25를 넘었으면 $20가 마진이면 마진폭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진짜 HBM을 안 팔아도 충분한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정말 궁금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이 주주자본주의 입장에서 어렵게 HBM 만들어서 70% 버는데 그냥 HBM 만드는 재료인 D램 만들어서 70% 받으면 굳이 HBM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기는 D램 공급 줄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뉴스가 났어요. 깜짝 놀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소비자 단에 파는 메모리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거 철수하기로 했어요. 이제 안 판다. 이제 안 판다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 단에 메모리 파는 거 뭐 SSD 그다음 D램 그다음에 뭐 낸드 플래시
그 자기네 이름 달아가지고 네. 파는 게 있었는데 사업 철수. 네. 이렇게 줄이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네가 계산해봤을 때 신경 많이 쓰이고 마진은 별로 많지 않은 네.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겠죠, 너무한 뭐. 거 아니에요? 막 네. 이러면 아유 됐고요. 네, 안 할게요. 이러고 그냥 마진 다 주는 그 그렇죠. 도매 공장들한테 그냥 팔고 끝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HBM 그대로 만들겠다는 거지. DRAM을 HBM에 넘기는 과정들은 계속 지속을 하고, 왜냐면 이제 기술적인 우위를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건 아마 계속 하는 걸로 보여지고, DRAM은 또 이쪽에다 팔아야 되니까 모자란 거는 소비자 단에서 그냥 폐쇄를 시켜가지고 네. 소비자는 안 팔고 이렇게 한다. 이런 상황이니까 뭐 실적이 뭐 26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둘 다 뭐 지금 뭐 사실상 이제 실적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주가 계산만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가 계산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이슈가 됐는데,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2배 정도 올랐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몇 배가 올랐고, 그래서 여기서 신규를 살까 하는 건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고, 갖고 있는 거 차근차근 좋아지는 대로 조금씩 그 수익 실현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어느 있어요. 정도 이제 어깨까지 왔으면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 다른 데로 좀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어깨인지 허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제가 일찍 팔고 끝내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일찍 파는 선수예요. 제가 팔고 나서 수백 프로씩 오른 주식이 꽤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정도 수익이면 원래 생각했던 것 이상 충분한 수익이니 뭐 괜찮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엔 또 싼 주식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저는 뭐 훨씬 더 확실하게 싼 주식들. 그러니까 최근에 손마사요시 회장이 네. 엔비디아 주식 팔면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왜요? 그 챗 GPT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엔비디아는 수익이 이미 상당히 낮고 앞으로도 좋아 보이는데 네. 아깝다. 팔기 싫다. 그러나 챗 GPT는 초기 국면이고 요거 투자하면 위로 올라가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러니까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냥 투자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너무 좋아 보이지만 더 저렴한 게 있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벤처 캐피탈도 그러는 거잖아요. 벤처 캐피탈이 사전에 상장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장을 해서 이 회사가 잘 되면 더 클 건데 네. 상장하고 나면 일부 물량을 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벤처 캐피탈을 그렇죠. 찾아서 네네.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AI에 관련된 거 뭐 이제 말씀하신 반도체 이런 것들의 수요는 지금 계속 폭발적이라면 관련된 뭐 전력이든 뭐 네. 원전이든 이런 것들은 뭐 당분간 계속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뭉뚱그려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밸류에이션 다 해보셔야 돼요. 종목별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조선이나 이런 쪽의 방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언급을 했거든요. 네. 뭐냐면 업황은 너무 좋을 것 같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너무 좋았다. 거예요. 모든 기대감이 다 반영됐다.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7년, 28년, 29년까지 좋아져야 돼요. 조금 불안하네요. 네. 중간에 제 유튜브니까 네. 중간에 삑살이 나면 안 돼요. 네. 중간에 삑살이 나면 안 되고 27년, 8년, 9년 거의 30년까지 좋아야 돼요. 그러면 현재 주가는 맞는 주가예요. 네. 예, 저는 그게 저한테는 조금 불확실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난 모르겠으니 네. 예, 좀 눈에 보이는 것만 좀 확실한 거를 보고 가자. 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력도 되게 좋은데 제가 보는 전력은 아주 저렴한 전력 관련 주식이 있어요. 네. 예, 저는 그쪽은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지금은 대부분 수출할 수 있는 전력주만 좋아하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H모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현재 주가 대비 10분의 1 정도의 이익을 내려면 한 2030년 근처 가야 돼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좋은데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파는 거 많고 다 좋은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가를 보고 기업을 판단하시면 낭패 보십니다. 실패하는 방법이 주가를 보고 회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회사가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보고 주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네. 이 현금 흐름이 되게 좋은데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어? 그럼 언젠가는 현금 흐름을 주가에 반영한다. 근데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는 그렇게 주식을 접근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지. 주가를 보고 기업이 좋으니까 판단을 하면 올라가는 과정 중간에 들어가는 분은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잘못해서 좀 그 가격이 올라간 지점에 들어가면 꽤 큰 낭패를 봅니다. 투자라는 거는 누적적 하루 이틀 할 게임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평생 해야 될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낭패만 안 당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요. 네. 예.
낭패 당하는 일만 하지 말자. 예,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회사와 좋은 주가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미장도 그렇고 뭐 국장도 그렇고 좀 저평가된 것들 위주로 사면은 어쨌든 지금 유동성 증가 장세인 거는 뭐 맞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그건 이제 한국 시장에 맞는 얘기고 미국 시장은 잘하는 놈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냥 잘 나가는 거 계속 사라. 네, 거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금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러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대마불사. 이건 어쩔 수 없다. 지금 AI가 저희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AI의 그 아버지 제프리 힌튼 있고 제프리 힌튼의 최고 제자 슈스케버 뭐 이런 분들인데 그 인터뷰 보고 좀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어요. 네, 어떤? 이분들이 생각보다 인간 수준의 AI 해서 AGI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 같은 AI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생각보다 깊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 차원에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문과가 아니라 공대 느낌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편리성 기준으로 AGI를 결정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기엔 정말 인간 같은 AGI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만 잘하는 인간만큼 기능적인 일을 잘 수행해내는 그런 AGI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너무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네. 실패하면 안 되고 실패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전진 앞으로 할 수밖에 없고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밥이 될 때까지 밀어붙일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벗어나면 투자의 대상이 별로 없을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렇게 좀 더 풀어보면 모든 자금이 AI를 빨리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은 재미없을 거예요. 네. 실제로 미국 성장률을 보면 재미없어요. 네. AI 빼면. AI 투자 빼면 미국 성장 안 나와요. 하나도. 투자도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뭐 제가 보니까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는 멈출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계속 밀어붙일 거다. 지금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으니 망할 때 망하더라도 우선 간다. 네, 우선 갑니다. 우선 간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 남아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또 이제 AI 관련주를 좀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장세라면은 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큰 손해를 뭐 상대적인 손해를 보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어딘가 주식 뭐 투자에 좀 묻어놔야 되는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필수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같은 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이거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열의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열심히 살든 말든 모든 평가가 저평가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그 경기 세계 경기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 세계 경기 결코 안 좋은 게 이제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원유가가 바닥에서 오를 기미가 없어요. 경기가 좋아진다면 원유가는 오르거든요. 네. 근데 문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국이 신재생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용량은 느는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폭발적으로 늘 거란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 끊임없이 빠지는 거고요. 공급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반면에 지금 그다음에 알루미늄, 구리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고 은도 뭐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고 알루미늄도 근래 최고치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말인즉슨 경기가 안 좋은데 왜 비철금속 가격이 왜 좋으냐? 물론 이제 구리 가격은 뭐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사용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은 가격은 굳이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돈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요즘에 이제 계속 보면 재미난 게 코인 시장이 흔들면서 연자재 가격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는 그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나올 건데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바는 트레이딩 세력들이 두 가지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하나는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쓰고 있고 하나는 정말로 AI를 돌리고 있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부채는 예전에 썼어요. 근데 자기 영역이 있었거든요.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예를 들어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렇게 분야가 있었는데요. 이게 AI 알고리즘을 따라한다면 어차피 얘네는 무슨 자산인지 자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가격 흐름에만 배팅을 하는 거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기다 투자를 왕창 하는 거죠. 그런데 종목을 가리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아주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가 한쪽에서 무너지니까 다른 쪽까지 움직이더라.
사실 코인 시장은 금융 시장에서는 규모도 작고 이쪽이 오르든 내리든 다른 쪽 시장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번에 상관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도대체 왜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다양한 곳에 투자하는 알고리즘이 짜져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의 주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국채다. 네. 국채를 먼저 사서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의 방법이 지금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마진콜 비슷한 게 나오면 이걸 빨리 메꿔야 되니까 급하게 다른 곳에서 돈을 찾아서 넣는 거예요. 최근에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마무시하게 팔았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루에 3조씩 2조 몇천억씩 팔다가 또 갑자기 사요. 몇천억씩. 이해가 되십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급전이 필요했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잘 팔리는 주식 빨리 팔고 나간 거고 네. 이 파는 주체는 쉽게 얘기하면 트레이딩 고빈도 트레이딩하는 알고리즘 세력이고 사는 애들은 그냥 반도체 좋아서 좋게 보고 사는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 표현으로 롱머니 롱머니들이 들어온 거고 이 주체가 좀 다른 것 같다. 네. 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추정값을 놓고 이렇게 자본시장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해석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목격담이라든가 네. 뭐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면서 확인될 건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보시니까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단타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와 싸우시는 거예요. 네. 승률 없습니다. 오히려 원칙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이 알고리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버핏이 말하는 뭐 이런 네. 그런 투자의 방식들 같이 투자하나 뭐, 예, 그게 오히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시간이 있잖아요. 네. 시간으로 이겨야 돼요. 얘네들은 초를 아토세칸으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고객 자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뭐 수백 명 이상의 고객들 그 계좌에서 한꺼번에 주문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건 이상의 한 클릭당 수백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주식을 잡을 수가 없고 주식을 쉽게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내 주문을 읽고 있구나. 네.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자기 거 한 틱 딱 넣는 거는 그건 못 잡아냅니다. 그냥 한 틱이니까. 네. 근데 저희는 한 번에 수백 틱이라고 수백 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나가는데 0점 몇 초 걸리잖아요. 네. 그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주문 넣으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알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이용해 먹을까. 그걸로 생각을 바꿨고 결국 그거는 내가 이런 초빈도 매매하는 애들을 이기는 방법은 나의 느긋한 시간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타로 돈 벌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나름 뭐 요즘 뭐 AI 발달했으니까 내가 알고리즘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하고 수백억짜리 컴퓨터하고 맞서 싸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아득한 영역으로 가 있다. 네, 이걸 맞습니다. 내가 지금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다. 네. 그 말은 그건 반대로 이제 일종의 막 순환매가 이제 뭐 자산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로 보면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실제로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유동성이 앞으로 이제 돈이 더 많이 풀릴 거라는 거를 믿고 지금 조금 뭐 많이 빠져 있거나 조금 소외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서 느긋하게 네. 기다리면 네. 그 소위 말하는 AI 머니들이 한 번은 올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타이밍으로 좀 네. 접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같이 그럼 쉽게 얘기하면 1초에 1초에 주먹질을 50번씩 하는 네. AI 복서하고 1초에 두세 번밖에 못한 나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걔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 한 번씩 훅을 한 번씩 딱딱 매겨주는 네.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국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좀 뭐랄까 미리 좀 선점해서 들어갈 만한 섹터랄까 뭐 이런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는 시세가 좀 더 나니까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느긋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신규 매수 굳이 다른 것들도 먼저 보라. 다른 거 한 50% 내외의 수익률은 남아 있다고 봐요. 네.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 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네. 않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약간 애매해진 거예요. 그게 잘 모르겠으면은 반도체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그 뭐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정책 효과가 있으니까 네. 정 안 되면 이 정책 효과와 관련된 기업을 고르시기 힘들면 ETF 쪽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안 오른 업종이 하나 있어요. 자동차가 안 올랐죠. 자동차요? 네, 자동차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자동차는 로봇하고 엮이는데요. 네. 로봇 관련주들은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자동차는 반응을 안 했어요. 오히려 주변이 이제 슬슬 반응하기 가까운 기업들부터 이제 점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쪽도 이제는 괜찮다. 네. 한 번은 올 것이다 이쪽도.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느긋하시면 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말씀하셨던 전 자사주 많은거나 뭐 배당 관련주,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이런 쪽에 이제 좀 이거는 조금 길게 보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뭐 보통 뭐 1년 이상은 보통 보니까요. 네. 근데 이런 데들이 또 배당 주는 곳들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주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선주도 좋죠. 우선주가 차라리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선도 좋습니다. 네네네. 전 좋게 봅니다. 어차피 뭐 살 거면 우선주 위주로 사는 것도 네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같이 따라갈 것이다. 네네. 오히려 우선주가 더 각광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우선주 가격을 상당히 높여서 이것도 방법이죠. 보통주하고 계류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네. 배당은 보통주보다 더 주는 네. 회사가 있다면 관심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선주들이 좀 계류율이 좀 있더라고요. 있죠. 아무래도. 네. 근데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계류는 줄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안전마진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가 배당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살 바에 삼성전자 우를 살까요? 그나마 삼성전자 계류율이 그나마 좀 덜하고 뭐 네. 다른 주 지금 계류율 굉장히 커요. 네. 많습니다. 계류율 큰 게. 그 배당에 대한 게 내년에는 한 번은 오긴 오겠죠. 그래도 이 그럼- 상법 개정도 있고 뭐 주총도 이제 뭐 네. 3월에 막 할 거고 뭐 하니까. 네네. 이미 올해 한번 이미 시세가 한번 붙긴 했지만 아직도 저는 그거 시가 배당률로 계산하거든요. 네. 시가 배당률이 아직 나쁘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 대해서는 관심 많은데 코스닥은 뭐 아직 좀 덜 오르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어떤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구분을 나눈다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코스닥은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부흥 정책 뭐 이렇게 나온다 해서 주가들은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이 사실은 한국은 좀 재미난 게요. 제일 큰 주식들이 제일 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할 수 있다. 네. 지금 시가총액 600조니까 영업이익 대비 6배대예요. 진짜 싼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은 대표 기업들이 싸요. 굳이 그거 놔두고 왜 다른 거 살 필요가 그러니까 없다. 코스닥 기업이 싸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코스닥은 이제 대우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뭐 펀드가 더 들어오게 만들어 달라, 국민연금이 더 사달게 해달라 이거 말고 시장 정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장 정화가 우선이에요. 일단 끝없는 물타기 상장 좀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과거보다 시가총액이 제가 계산을 좀 안 해봤는데 아마도 2000년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늘어났을걸요. 근데 지수는요. 그때 2,900이었어요. 네. 3분의 1이에요. 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수가 떨어졌는데 시가총액이 왜 늘죠? 종목만 계속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정화 장치가 필요해요. 이거는 뭐랄까? 저는 이거를 거래소, 코스닥 이런 시장을 그 시장 자체로 보거든요. 즉 네. 백화점 같은 걸로 봐요. 백화점 안 되면 맨날 불량품만 팔면 그 백화점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제품을 좋게 만들어주고 사람들 보고 들어오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너무 싸니까 빨리 들어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도와달라고 무슨 자선단체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부터 본격적인 뭐 상법 개정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아직은 뭐 다 나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본처럼 이렇게 밸류업 그런 개념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네.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뭐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확인될 겁니다. 법을 개정했잖아요. 네. 법이 효과가 언제 발휘될까요? 법이 집행될 때잖아요. 하나가 집행될 때가 주주총회입니다. 네. 주주총회에서 뭐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라든가 이런 상법 개정이 있었죠. 그래도 그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가 바뀌었어. 그럼 상법 개정이 효과를 발휘한 거죠. 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갖고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해. 그럼 법원이 판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이 판정을 해줄 때 그동안에는 계속 산업 세력한테 유리한 판정을 해주었어요. 근데 이제 자본 세력들한테도 동등한 수준의 판정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가 한 건 터지면은요. 네. 저는 외국인들 자금도 꽤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에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아니 왜 한국이 대만보다 못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나쁠 것도 없는데. 사실. 물론 TSMC 대단한 회사죠. 엄청난 회사인 거 인정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선도 잘하고 자동차도 잘하고 중후장대 산업 잘하는 게 너무 많죠. 조선도 잘하고 네. 할 줄 아는 게 너무 요 사이즈에 이렇게 좋은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어디 저기 뭐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가 중국 부상한다고 부담스럽게 여길까요? 어차피 안 되니까. 네, 차이가 아니 어떻게 하면 도움이나 한번 받아볼까? 네.
이 입장이지 중국한테 우리는 중국의 부상 때문에 우리가 눌리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산업적으로 보면 글로벌 대국 수준이에요. 네. 근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고. 예, 그게 이제 그만큼 개인 주주들이 수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당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는 기회가 여전히 많고 그 상법 개정은 시간이 갈수록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주주총회 재판. 네.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요거까지 나오면 아마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상법 효력을 발휘한 건 아직은 아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기대감 정도고 이제 실제 현실화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경기 순환주라고 막 부르는 뭐, 이제 뭐 화학이라든지 뭐 건설 막 지금 아주 안 좋고 뭐 분위기 안 좋은 곳들 이런 곳들도 뭐 내년쯤에는 좀 주가 상승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적이 안 좋은 것들. 제가 그 얘기 안 했던 부분인데 건설주들 중에 싼 거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도 지금 다 무너진다고 하지만 살아남은 곳들은 또 그럼요. 괜찮을 지금 수 뭐 있잖아요. 하루에 한 달에 뭐 2,000개가 뭐 폐업을 한다는 둥 뭐 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원래 옛날에도 2000년 IMF 때도 살아남은 자가 더 많이 벌었습니다. 네. 롯데제과가 이렇게 된 것은 혜태제과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 마진 주지 않으면 저희는 못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건설이 영원히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 네. 하긴 할 테니까 하는 데는 건설업체한테 적당한 마진을 띄워주지 않고는 착공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마진율은 높아질 것이다. 네. 그 경쟁자들이 사라졌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근데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순환주다 보니까 경기를 좀 따라가니까 네. 그게 뭐 내년 안에 안 올 수도 있지 않냐. 그거는 그러니까 굳이 네. 딴 데 갔다가 와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그거는 바로 뭐, 다음 타임은 아니겠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운빨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삼성전자 사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삼성전자는 5만 원대 다 안 좋다 그랬어요. 네. 5만 원대. 근데 사실 5만 원대 잘 사기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0% 먹었는데 아직도 더 먹는다고 100%에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예요. 건설은 뭐냐면 그때 삼성전자 5만 원대하고 지금 건설 상황은 비슷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주가 2배 올랐을 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 시점은 누구도 장담 못 하겠다.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한번 묻어둔다 생각하면은 뭐 그 중에 잘 옥석을 골라가지고 사면 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네. 결국에 이게 뭐 세 달 안에 승부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렇죠. 3년, 5년, 10년을 길게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뭐 옛날에 부동산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좀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돈가치 떨어지는 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네. 다들 뭐 버튼 다 눌렀고 그런 전 세계가.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전복이 안 되려면 중산층을 키워야 할 텐데 중산층은 뭘로 키울 거냐. 지금 중산층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연기금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연기금 키우려면은 제일 빠른 방법이 주식 수익률을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모든 나라가 주식시장 부양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그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기금 쪽에서의 그 어떤 그 수익률 향상으로 인해서 어떤 져야 되는 복지적 부담을 일부 상쇄하고 싶은 욕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약간 필수제의 영역으로 갔다. 따지고 보면 좀 불행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 열심히 하고 예술하시는 분은 예술 열심히 하고 뭐 연구하시는 분은 연구 열심히 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런 분들한테 재무적인 테크를 배워가지고 재무를 해야 돼. 생애 설계를 재무적으로 해야 돼.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좀 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코스피 지수 투자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지금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느낀 거는 그거 굉장히 기회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5천이 아니라 뭐 7천 만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지표상으로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이제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이제 한 해만 백조할지 그 다음에는 뭐 꺾일지 안 꺾일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한국의 대표 주식이 내년도 영업이익의 6배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라간다니까 진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 값으로 따져보세요. 네. 한국 대표 기업이 이익 대비 6배야? 아니 어디 풀빵 장사를 해도 풀빵 장사를 해가지고 1년에 1억씩 벌면 물론 나는 노동 제공 안 하고 돈만 제공했다고 치고 풀빵 장사에 1억을 벌었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 장사 잘 되네. 나한테 5억에 팔어 6억에 팔어 하면 파실 거예요? 나한테 그냥 딱딱 현금이 떨어지는데 난 일 안 하고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한번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전반적인 전평가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코스피 뭐 지수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큰 욕심 안 내고 하면은 네. 이것도 뭐 웬만한 수익률 이상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워낙 그 사실은 제가 업계 얘기를 드리면 저가 정확하게 9월 달까지 시장을 초과 수익을 달성했었어요. 네. 10월 달 들어서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올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았는데도요? 아니 너무 좋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 투자하신 분이 위너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코스피 저는 이제 레버리지는 권하진 않습니다만 레버리지 하신 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엄청난 수익률 딱 한 명 있죠.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도 아니고 하이닉스를 다량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만 시장 대비 지금 초과 수익을 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지수 투자나 이런 건 훨씬 더 그 고액이나 좀 많은 비중을 태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미국식으로 잠깐 넘어가는 분위기가 이제 한국에도 막 생기기 시작했다. 어색하지만 그 길로 가고 있다. 네. 우리한테는 되게 어색하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한두 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 좀 베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이야기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